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분야의 정말 기념비적인 저서죠. 제럴드 제이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시리즈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이게 총 4권짜리 정말 방대한 시리즈인데요. 그중에서도 4권의 6장 Practicing to become a change artist 변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연습 이 부분에 담긴 통찰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장의 제목부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위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연습이죠. 네, 변화를 위한 연습. 와인버그는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란 게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라고 말해요. 아, 변화 근육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은 마치 변화 전문가를 위한 헬스장 워크아웃 루틴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할 뿐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요. 와,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변화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도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이 워크아웃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실험 대상인 나 자신에서 시작해서 팀과의 상호작용을 거쳐서요. 네. 마지막에는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 레벨의 기술까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떤 연습부터 해볼까 생각해 보시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가장 가벼운 워밍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정말 단순해요. 뭔가요? 내일 다른 방식으로 출근하기.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길로 가던 다른 교통수단을 타던 순서를 바꾸던 상관없어요. 정말 간단하네요. 근데 이 과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 자체로 하나의 통찰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지각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곧바로 극심한 공황 상태를 겪었대요. 4년 동안 최적화한 완벽한 출근길이 있는데 그걸 바꿔야 한다니, 와,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이 폭발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버지니아 사티아의 변화 모델에서 말하는 혼돈, 즉 케어스 상태를 아주 작게나마 체험하는 거거든요. 아, 사티어 모델의 혼돈 단계요? 네. 사티어 모델을 보면 우리가 변화를 겪을 때 안정된 기존 상태, 즉 스테이트스 코어가 외부 자극으로 깨지면요. 극심한 불안과 생산성 저하를 겪는 혼돈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하거든요. 와, 고작 출근길 하나 바꾸는 걸로도 그 단계를 맛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조직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용자들이 느끼는 그 저항감의 실체가 바로 이런 감정적 동요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강력한데요. 논리적으로는 새 방식이 더 좋은 걸 알아도 내 몸에 익은 습관이 깨지는 데서 오는 그 감정적인 저항은 이길 수가 없는 거군요. 네. 또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다. 강을 건너는 다리는 하나뿐인데 뭐 헤엄이라도 치라는 거야 하면서 엄청 강하게 저항했대요. 근데 과제가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라는 걸 깨닫고는 내 생각의 틀이 얼마나 좁았나 돌아보게 됐다고 하죠. 그렇군요. 심지어 평소에 안 하던 넥타이를 메고 출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무슨 일 있어? 면접 보러 가? 하면서 막 온갖 관심을 보이더래요. 아, 상상이 가네요.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단 한 가지만 바꿀 수는 없다는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내 작은 변화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인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첫 번째 실험이 변화에 대한 우리 내부의 저항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네. 자신에 대해 바꾸고 싶은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를 정하고 지지자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것, 그리고 지지자, 서포터. 지지자요? 네. 예를 들어 회의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습관을 바꾸려고 2분만 기다렸다가 말하기라는 작은 규칙을 세운 거죠. 아, 이분이요? 네. 그리고 동료 한 명에게 지지자 역할을 부탁했어요. 내가 규칙을 어기려고 하면 눈짓 좀 보내달라고요. 결과가 어땠나요? 2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놀라웠다고 해요. 2분을 기다리는 동안 약 60%의 경우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대요. 와, 정말요? 그러면 그는 재빨리 그 아이디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런 식으로요.
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데 기여했고 주변에서는 그를 충동적인 아이디어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발전시키는 신중한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했대요. 와,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네요. 그렇죠. 지갑을 다른 주머니에 넣는 작은 변화를 시도한 사람 이야기도 있었죠. 무심코 원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지갑이 없으니까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공황 상태를 겪었다고요? 맞아요. 그는 그 순간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바꿨을 때 사용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하죠. 아, 이제부터 지갑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습니다. 라고 미리 공지를 해줘도 수년간 쌓인 근육 기억이 주는 그 안정감이 깨졌을 때의 당혹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연습은 결국 변화를 주도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훈련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봤으니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려볼 시간인데요. 다음 과제는 앞선 과제들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요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팀 회의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기. 특히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자신의 충동에 주목하라는 거죠. 이건 소위 변화 중독자들한테는 정말 고문 같은 과제예요. 회의실에 들어가면 뭐든 개선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네, 있죠. 한 참가자는 창문도 열고 싶고 플립차트 위치도 바꾸고 싶고 동료가 마커펜을 독점하는 것도 거슬려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결국 3분도 못 버티고 다른 사람도 좀 쓰게 하죠 라고 소리치고 말았다고 고백했죠. 하하, 상상이 가네요. 근데 그분이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했나요? 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작정하고 15분 가까이 침묵을 지켰대요. 15분이요? 네, 그러다 회의다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와, 그러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하던 말을 멈추고 그녀를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것처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네요. 개입의 희소성이 영향력을 증폭시킨다. 늘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신중하게 선택한 한 번의 개입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접근법이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15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냥 회의에 관심 없거나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와인버그는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단순히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회의의 역학, 에너지의 흐름,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아,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개입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과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 보이게 돼요. 늘 조용히 회의에 참석하면서 속으로 불만만 쌓던 다른 남성의 사례가 좋은 예시예요. 그 사람은 어땠는데요? 그는 이 과제를 수행하다가 자신이 항상 머릿속으로만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완벽주의자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논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연습한 문장 하나를 던졌어요. 뭐라고 했나요? 혹시 이 회의 방식에 대해 바꾸고 싶은 점이 있는 분 계신가요? 와, 그 한마디가 회의의 물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터졌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회의 자체를 개선하는 뭐랄까 메타 차원의 대화가 시작된 거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던 시도가 역설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팀의 역학을 관찰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다음 단계는 좀 더 직접적인 개입으로 넘어갑니다. 네,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개선하고 싶은 인간관계 하나를 골라 지지자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이 과제는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 즉 앞서 말한 혼돈이나 갈등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훌쩍 올라가요. 그렇죠. 한 직원은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사를 상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알아가기 위해 점심 식사를 제안했어요. 용기를 냈네요. 네, 상사는 조금 놀랐지만 흔쾌히 수락했고 식사 자리에서 둘 다 소프트볼을 광적으로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죠. 그 후로 둘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거의 1년간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그러니까 케이스툴 도입을 두고 싸우던 두 동료의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아, 네. 그 케이스툴이라는 게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약자인데
당시의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혁신할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달았던 도구들이죠. 네. 이 두 전문가는 각자 다른 케이스2를 지지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예요. 뭘요? 자신들의 싸움이 결국 어떤 새로운 도구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빌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 진짜 적은 내부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둘은 그날로 휴전하고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누구의 안을 먼저 추진할지는 동전 던지기로 정했대요. 근데 둘이 힘을 합치자 그동안 미적거리던 반대파는 쉽게 설득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보다 공동의 더 큰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자, 이제 정말 블랙벨트 수준의 기술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촉매, 캐털리스트가 되어보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화학에서 촉매는 자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물질이잖아요. 네. 변화 전문가의 역할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를 투입해 돕는 역할이죠. 아, 와인버그는 여기서 MOI 모델이라는 진단 도구를 제시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보통 동기, motivation, 조직, organization, 정보, information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매의 역할은 그 상황을 진단해서 부족한 MOI 중 하나를 채워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한 관리자가 팀원들에게 새로운 형상관리 시스템을 쓰라고 계속 지시했지만 다들 따르지 않았어요. 네. 그는 명령하는 대신 질문을 바꿨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들이 해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오, 팀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새 시스템을 배울 시간이 필요하니 프로젝트 마감일을 2주만 연장해 주세요. 관리자는 이걸 수락했고 팀은 자발적으로 새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와, 여기서 관리자의 질문은 팀에게 부족했던 조직적인 지원, 즉 시간을 제공하는 촉매가 된 거죠. 정말 현명한 접근이네요. 이제 마지막 두 가지 과제가 남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가장 철학적이면서도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는 기술이죠. 네, 먼저 현재에 집중하기. 과제는 이래요.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신의 습관 하나를 골라 개선하기, 성급하게 조언하기, 대화 중에 다른 생각하기, 뭐 이런 것들이요.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 과제를 위해 기가 막힌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꾹 참고 대신 그 밖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했대요. 오, 놀랍게도 그는 이 단순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전과 거의 똑같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자신이 상대를 몰아붙여 얻어낸 정보보다 상대가 편안하게 털어놓는 이야기에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과제, 일주일간 완전히 자리를 비우기. 컨설턴트 웨인 베일리의 말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어떤 말이죠? 만약 당신이 일주일 휴가를 가면서 프로젝트가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다고 느낀다면 2주 휴가를 가라. 하하. 이건 정말 많은 리더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말 같아요. 그렇죠. 이 과제의 핵심은 리더에게는 관점을, 팀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데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통찰은 종종 일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을 때 찾아왔거든요. 아, 뉴턴처럼요? 네, 뉴턴은 흑사병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 쉬다가 만유인력의 아이디어를 얻었고 알렉산더 그레엄벨은 1년간의 신혼여행 중에 단순히 전화기라는 제품이 아니라 전화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냈죠. 책에 나오는 현대적인 사례도 인상 깊었어요. 하와이로 2주 휴가를 떠난 사람이 일 생각을 전혀 안 하던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맡고 있던 프로세스 개선 프로그램 전체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떠올랐다고 하죠. 맞아요. 또 다른 관리자는 휴가에서 돌아와서 팀이 자신 없이도 일을 너무나 잘 해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우울감을 느꼈대요. 아, 내가 없어도 되는 존재였나? 네. 하는 생각이요? 네. 하지만 곧이어 자신이 팀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잘 만들어줬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와, 이것이야말로 변화 전문가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경지가 아닐까요? 사람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 없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것.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가 제안하는 변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워크아웃 루틴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점은 이 모든 여정이 내일 출근길을 바꾸는 것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실험에서 시작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결국 나 자신을 변화의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내 안의 저항과 두려움, 편견을 먼저 마주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변화를 훨씬 더 현명하고 자비롭게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 연습 문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 자신만의 과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내리고 싶은 변화를 위한 작은 과제는 무엇인가요?